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소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낡은 가방이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13년간 아내로 며느리로 살았던 이 집에서 한순간에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사랑한다던 그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현관문을 가리키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이름으로 몰래 받은 수억의 대출, 담보로 잡힌 집,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가족들. 배신의 칼날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38살. 가진 거라곤 낡은 가방 하나뿐인 여자. 하지만 이들은 그녀에게 무릎 꿇을 겁니다. 수천억 회사의 대표가 된 소연 앞에서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소연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행복한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웨딩홀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황금빛 조명이 순백의 드레스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는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38배 나이 15년째 결혼식 사진을 찍어온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예리함이 있었어요. 신부님, 고개를 살짝만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소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웨딩홀을 울렸습니다. 신부가 수줍게 웃으며 자세를 고쳐 잡자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죠. 찰칵, 찰칵.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멈추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렌즈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광경과 달리 소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본 남편 도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시선을 피하던 그의 모습, 급하게 전화를 끊으며 보였던 당황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른 소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곧 신랑 신부의 퇴장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카메라를 들어 올렸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보조로 일하는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시어머니 박말순의 태도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오며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죠.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소연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가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기계적으로 셔터를 눌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은행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온 것 같았는데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행복한 커플의 뒷모습을 찍으며 소연은 문득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13년 전 그때도 이렇게 행복했었죠. 도윤은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친절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는 소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가면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테고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며 늦게 들어올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도 그녀의 마음속 그림자를 걷어내지는 못했죠. 차에 올라타며 소연은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잔주름이 늘었고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시동을 걸었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위기가 곧 그녀를 덮칠 것만 같았죠. 결혼식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소연은 문득 친구 은정이 생각났습니다. 홀로 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정은 대학 동기로 지금은 혼자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소연에게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홍대 입구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소연의 어두운 표정을 금세 알아챘어요.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나오자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컵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요즘 도윤이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느꼈던 불안감을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자주 자리를 피하는 것,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 대하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수상한 은행 봉투까지 말이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풍경을 잠시 바라보던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해.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진지한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위험해져. 은정의 말은 소연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결혼 후 13년 동안 그녀는 남편과 시댁에 의존하며 살아왔죠. 사진 일도 취미 정도로만 여겼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도윤에게 맡겨왔어요. 자신만의 통장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게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혼자 살면서 그걸 절실히 느꼈어. 아무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더라. 은정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친구의 단단한 모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됐어요. 은정은 작은 회사지만 자신만의 사업을 키워가고 있었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지내온 세월이 갑자기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소연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건 없어.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야. 친구의 격려에 소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를 나서며 소연은 은정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은정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여전했어요. 문을 열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말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소연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 여자라고 지칭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소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던 그 호칭이 오늘따라 더욱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말순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소연이 들어오자 급하게 서류를 뒤집어 가렸어요. 그의 인사는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소연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일단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며 도윤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은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같이 저녁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하던 소연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말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소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치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두 사람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혼자 밥을 먹으며 답답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평소 가족끼리 함께하던 저녁 시간이 이렇게 적막할 줄은 몰랐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소연이 말을 걸려고 하자 그는 손을 흔들며 피하듯 자리를 떴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회사에 가겠다며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 소연은 어제 본 은행 봉투가 또 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를 자세히 봤는데 한국은행 대출관리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뜯어본 소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독촉장이었어요. 그것도 소연 명의로 받은 5천만 원 대출에 대한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소연은 언제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소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대출 일자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도윤이 사업 관련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며 여러 장의 종이에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소연은 급하게 거실로 가서 도윤의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사적인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가방 속에서 또 다른 대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소연 명의로 되어 있었고 총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어요. 소연은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소연이 자신의 동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도윤은 오히려 소연이 서명했다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서류라고 했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것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소연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소연이 대출 서류인 줄 몰랐다고 하자 도윤은 지금 와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며 이미 돈은
회사에 투자했고 곧 수익이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13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소연이 거실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연이 대출 서류를 보여주며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었을 때 말수는 서류를 힐끗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다며 아들 사업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왜 자신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말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돈 버는 것도 아닌 사람한테 왜 말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소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소연은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가끔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고 진짜 가장 역할은 도윤이가 하는 거라는 말이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얹혀 사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소연이 자신도 이 집 식구라고 말하자 말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식구가 아니라 그냥 도윤이가 데려온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과 무시가 가득한 시선을 보냈어요. 그 눈빛에 소연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이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소연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만 친절하게 대했고 소연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서 제외되었고 무엇을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요. 밤늦게 침실에서 소연은 도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회사가 잘 될 건지 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도윤은 등을 돌린 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불확실한 거라며 무책임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소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거액의 대출인데 남편은 마치 남의 일처럼 무책임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은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 이제서야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소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출 독촉장을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도윤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수는 소연을 아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소연은 작은 결혼식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발을 조용히 벗고 살금살금 다가가자 소파에 앉은 두 명의 정장 차림 남성이 보였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애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고 며느리가 돈을 마련할 테니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미 연체가 3개월째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양복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을 보자 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가 계약서를 언급하며 항변했지만 휴대폰을 보던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며 즉시 상환하거나
담보물을 넘기라고 통보했어요. 담보물이라는 말에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건 아닐까요? 서류 가방에서 남자가 꺼낸 문서를 보며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소연했지만 남자는 이미 담보 설정이 완료되었다며 오늘 중으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가 일어서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거실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서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이 거실로 나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도윤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말순이 소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소연 탓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출은 도윤이 받은 것이고 집을 담보로 잡힌 것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소연이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이 집에 얹혀 살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비난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도윤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지만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이 도윤에게 말을 걸어도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모든 것이 소연의 잘못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소연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녀의 손톱이 소연의 팔에 박혔습니다. 소연이 이 집에서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소리쳤어요. 소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차오르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도 이 집 식구라며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했지만 말수는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연의 오래된 여행 가방을 가져와 바닥에 던졌어요. 가방이 마루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가방을 바라보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간절히 말했지만 말수는 냉정했어요. 그런 건 자신이 알 바 아니라며 소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에 손잡이가 해져 있었고 곳곳에 낡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급하게 옷가지를 챙기는 소연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결혼 앨범을 보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13년 동안 모았던 추억들을 하나의 가방에 담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소연을 보며 말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마치 소연이 빨리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이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냐고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길거리에 선 소연은 가방 하나만 든 채 막막함을 느꼈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고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선 소연은 거리를 걸으며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8시
어둠이 내려앉은 동네는 평소보다 쓸쓸해 보였어요. 13년 동안 살았던 집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이 어깨를 눌렀고 낡은 여행 가방은 바퀴가 삐걱거렸어요. 이것이 13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정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친구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척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대합실에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떠올려 봤어요. 친구들은 있었지만 모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신세를 질 수는 없었어요. 고시원이나 원룸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낼 돈이 있을까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사진 촬영으로 모은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마저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이 다가왔어요. 소연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찜질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하룻밤은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역 근처 찜질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10,000원을 내고 들어간 소연은 로커에 짐을 맡겼어요. 사우나복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수면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콧소리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소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진 촬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취미 정도로 여겼던 일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장비도 더 필요하고 고정 고객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8배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력이 없었어요. 대학 전공도 문학이라 실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이도 젊지 않았고 이력서에 쓸만한 것도 없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조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못 자고 깼어요. 옆 사람의 움직임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소연은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찜질방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임시로 머물 곳부터 찾아야 했어요. 고시원이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을 찾아야 했고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소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을 무시했지만 그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은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던 그 말이 이제야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는 남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혼자 서야 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 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소연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어요.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쫓아내지 못할 곳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며 결혼 앨범을 다시 봤습니다. 행복했던 과거가 아프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어요.
그때의 순진한 자신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었어요. 카메라를 꺼내 렌즈를 닦으며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사진으로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언젠가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참고 견뎌야 했어요. 고시원에서 첫날 밤을 보낸 소연은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만든 이력서와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담은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어요. 38배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대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며 사진관과 스튜디오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곳에서는 경력이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작은 골목 안에 있는 미소 스튜디오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촬영용 조명과 카메라 장비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결혼식과 돌잔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에서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렌즈를 닦고 있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어요. 인상이 순해 보였고 눈가에는 친근한 주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대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스튜디오의 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수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경계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윤소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내밀자 대수가 관심 있게 받아봤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사진들은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구도와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감이 있어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수의 평가에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취미로만 여겼던 사진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여 조건을 들어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월 120만 원이었거든요.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거의 남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수는 경력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기술을 배우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돈은 적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연의 대답에 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어요. 주로 결혼식과 돌잔치 촬영이었고 간단한 증명사진도 찍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스튜디오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정리와 스튜디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무거운 조명을 옮기고 배경지를 교체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대수는 인내심이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카메라 설정부터 조명 각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소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조리개를 조절하는 방법, 배경을 흐리게 하는 기술 등을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대수의 조언을 따라 셔터를 눌러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났어요. 소연은 감탄하며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감으로만 찍었던 사진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니 훨씬 나아졌어요. 첫 주말 소연은 처음으로 결혼식 촬영에 보조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어요. 대수가 메인 촬영을 하는 동안 소연은 옆에서 보조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플래시를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팔이 아팠지만 프로의 촬영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대수가 하객들 단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혼자 촬영을 맡은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을 정렬시키고 웃음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셔터를 눌렀어요. 촬영이 끝난 후 대수가 처음 치고는 잘한다며 격려해줬습니다. 소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온 소연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확인해 봤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액정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희망처럼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소연은 스튜디오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대수도 소연의 빠른 습득력에 만족해했어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증명사진 정도는 문제없다며 인정해줬어요. 대수의 인정에 소연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였지만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대수가 소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큰 기업 행사 촬영이 있는데 같이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했어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업 행사 촬영은 결혼식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더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촬영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수는 이제 충분히 실력이 늘었다며 믿음을 보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수의 믿음에 소연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수와 함께 나간 기업 행사 촬영 현장은 소연이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린 건설회사 창립 기념식이었어요. 로비부터 연회장까지 화려한 장식이 가득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소연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대수를 따라다니며 행사장 곳곳을 살펴봤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정식 행사였습니다. 결혼식 촬영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 대수는 소연에게 주요 인물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회사 임원들과 내빈들의 모습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소연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던 중 렌즈에 이상이 생겼어요.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당황하며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행사에서 장비 고장이라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렌즈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연이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진우라고 소개하며 사진 장비 수리 전문가라고 했어요. 오늘 행사장에서 장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의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신뢰감이 있었어요. 진우가 소연의 카메라를 살펴보더니 금세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렌즈 연결 부위에 작은 나사가 헐거워진 것이었어요. 그는 도구 가방에서 정밀 드라이버를 꺼내 능숙하게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생겨요. 장비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진우의 설명을 들으며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분 만에 렌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초점도 선명하게 맞았습니다.
수리를 마친 진우는 소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의 명함에는 각종 카메라와 렌즈 수리가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연은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업 임원들의 축사 장면, 케이크 커팅 순간, 그리고 하객들의 축하 모습까지 빠짐없이 담았어요. 진우가 수리해준 카메라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촬영 중간중간 진우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소연의 촬영 실력을 칭찬해줬어요. 구도나 타이밍이 좋다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그의 관심과 응원에 힘이 났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소연은 우연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임원이 다른 사람에게 서류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렀어요. 사진을 확인해 보니 서류 가방에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명계좌라는 단어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의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우가 소연 옆으로 다가와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그는 사진에 대해 예리한 관찰력을 보였어요. 디지털 이미지의 화질이나 선명도를 분석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진은 백업을 여러 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진우의 조언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필름으로도 촬영해 두면 더욱 안전하다고 덧붙였어요. 디지털 파일은 손쉽게 조작이나 삭제가 가능하지만 필름은 원본의 증거력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의 말을 듣고 소연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순간들을 필름으로도 촬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필름 현상과 보관에도 전문가라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촬영이 모두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며 진우와 대수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대수와도 오랜 인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업계 사정을 주고받으며 친근하게 대화했습니다. 소연은 진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행사를 무사히 촬영할 수 있었어요. 진우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따뜻하게 배웅해줬습니다. 차에서 대수와 함께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오늘 만난 진우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히 장비 수리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조언도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필름 촬영에 대한 조언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고시원에 도착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소연은 서류 가방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차명계좌라는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혹시 이것이 남편 회사의 비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진우와의 만남 이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미소 스튜디오에서의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촬영 실력도 눈에 띄게 늘고 있었어요. 대수도 소연의 성장에 만족해하며 점점 더 중요한 촬영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대수가 새로운 촬영 의뢰를 받았다며 소연을 불렀어요. 대형 건설회사에서 분기별 임원회의와 시상식을 촬영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행사였고 수당도 평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건설개발이라는 회사예요. 꽤 큰 곳이더라고요. 대수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회사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뉴스에서 봤거나 광고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촬영 당일 소연은 대수와 함께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인상적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중요한 행사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행사장은 호텔 3층에 있는 대연회장이었어요. 입구에는 한국건설개발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로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 이름을 분명히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준비를 하며 행사장을 둘러보던 소연은 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익숙한 체형과 걸음걸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남편 도윤이었어요.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른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재빨리 자신을 숨겼어요. 다행히 도윤은 소연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일단 촬영에 집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도윤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소연은 조심스럽게 도윤 주변을 피해 다니며 촬영했어요. 임원들의 발표 장면과 시상식 모습을 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도윤의 모습도 몇 번 포착됐지만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연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이 다른 임원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더니 검은색 서류 가방을 건네받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에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소연은 본능적으로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장을 찍었어요. 서류 가방에는 무언가 글자가 적혀 있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소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카메라 액정을 확대해서 보니 서류 가방에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명계좌 관리라는 글자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명계좌라는 단어는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기업의 불법 자금 관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도윤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행사가 재개되자 소연은 더욱 주의 깊게 도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는 다른 임원들과 자주 귓속말을 나누었고 휴대폰으로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소 알던 도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오후 늦게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소연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참석자들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도윤이 앉은 테이블 근처를 지날 때 그의 대화 내용 일부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야 해요. 너무 오래 끌면 위험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무언가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자신 몰래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소연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소연은 화장실에서 진우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 씨,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사진 중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필름으로도 백업해두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우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내일 저녁에 만나서 사진들을 같이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연은 진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촬영이 모두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며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연히 도윤의 회사 행사를 촬영하게 된 것도 운명 같았고 수상한 장면들을 포착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소연은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단순한 기업 행사 촬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관련된 수상한 거래의 증거를 우연히 잡게 된 것이었어요. 차 안에서 대수가 오늘 촬영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소연은 잘 맞췄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1000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소연은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히 도윤이 서류 가방을 받는 장면을 여러 번 확대해서 봤습니다. 차명계좌라는 글자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사진이 도윤과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일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들이 숨기고 있던 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소연은 내일 진우와 만나 이 사진들에 대해 상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저녁 소연은 약속대로 진우와 만났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제 촬영한 사진들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가져왔어요. 어떤 사진들인지 궁금하네요. 진우의 말에 소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메모리 카드를 건넸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에 연결하자 어제 촬영한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소연은 특히 도윤이 서류 가방을 받는 장면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차명계좌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나서는 휘파람을 작게 불었어요. 이런 종류의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이런 증거 사진들은 반드시 필름으로도 백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디지털 파일은 쉽게 조작되거나 삭제될 수 있지만 필름은 원본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일 자신의 암실에서 직접 현상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우의 도움으로 중요한 증거를 보관할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도윤과 시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텔레비전을 켜자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소연은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박말순의 사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뉴스 자막에는 상속 관련 부정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박말순 씨가 남편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은밀히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어요. 소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상속세 탈루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도윤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자가 함께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이었어요. 소연은 어제 찍은 사진 속 차명계좌 서류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검찰이 이미 관련 은행들의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했고 추가로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들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어요. 소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집에서 쫓아낸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자신에게는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면서 뒤에서는
수억 원대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3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고 남편을 믿고 따랐는데 결국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마저 이런 불법 행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뉴스가 끝나고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동시에 이상한 희열도 느껴졌어요. 드디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차명계좌 서류가 담긴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스 내용을 설명하고 내일 예정된 필름 현상을 하루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진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현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진우의 작업실에서 만났어요.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암실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능숙하게 필름 현상 작업을 시작했어요. 빨간 불빛 아래에서 사진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상된 사진을 보니 디지털 파일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차명계좌 관리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고 도윤과 상대방의 표정도 생생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런 사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해요. 진우의 조언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필름 원본과 인화지를 각각 다른 곳에 보관하라고 했어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실을 나서며 소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윤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해 소연은 노트북을 켜고 뉴스 기사들을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소연은 복수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이 드디어 해소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든 사진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유산 조작 의혹이 뉴스에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도윤이나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올지 몰라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오후 4시쯤 촬영 준비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1달 넘게 연락이 없던 남편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도윤은 계속 간청했어요. 우리 둘만 조용히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어요.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7시에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어 카페에 도착한 소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늦게 나타난 도윤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평소 단정했던 외모와 달리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어수선했습니다. 도윤은 소연 앞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어요. 그동안 소연에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도윤은 시어머니 탓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요. 모든 것이 말순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연은 그의 변명을 들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도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돈을 제안했어요. 이혼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어요. 소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모든 것을 빼앗은 사람이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니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 돈마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하자. 도윤의 제안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힘을 기른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소연의 거절에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이 제안한 조건이 충분히 관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윤의 조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도윤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어요. 그는 소연이 혹시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떠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소연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모른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도윤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들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어요. 1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 끝에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연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윤이 나간 후 소연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접촉이 심상치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진우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소연이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표정으로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말순은 대수에게 며느리와 잠깐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스튜디오에 말순과 소연만 남게 됐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말순의 첫마디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이 도윤과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말순이 소연에게 경고했습니다. 괜한 짓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과 도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 같은 계집이 우리한테 덤빌 생각은 하지도 마. 말순의 마지막 말은 모욕적이었습니다. 소연은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릴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순이 나간 후 소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놀란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컸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수가 돌아와 소연의 안색을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소연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협이 있은 지 이틀 후 소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우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작업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이었어요.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실은 지하에 있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우를 노린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작업실이 엉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암실 장비들이 부서졌고 보관하던 필름들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연의 사진들을 현상한 필름과 인화지가 모두 없어졌다고 알려줬어요. 소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사진들이 도윤과 시어머니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디지털 파일만으로는 조작 가능성 때문에 증거력이 약했습니다. 필름 원본이 있어야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진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입자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해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감시 카메라도 미리 파괴되어 있었고 지문 같은 증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소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도윤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들은 소연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진우가 갑자기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당분간 피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우의 마지막 말에 소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일한 조력자마저 잃게 된 것이었어요. 도윤과 시어머니의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말 소연은 혼자 고시원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도윤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검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건설개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박말순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부족해서 기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보도했어요. 소연은 자신이 갖고 있던 사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었다면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월요일 아침 스튜디오에 출근한 소연의 모습을 본 대수가 걱정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대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소연은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던 소연은 문득 카메라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다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기업 행사 촬영 때 백업용으로 사용했던 예비 메모리 카드였어요. 평소 습관대로 중요한 촬영 때는 항상 2개의 메모리 카드를 번갈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는 메인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만에 하나를 대비한 백업용이었어요. 소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메모리 카드에 도윤의 사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어요. 급하게 노트북에 연결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날 촬영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서류가 담긴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 도윤과 다른 임원들의 은밀한 대화 모습, 그리고 수상한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진우가 현상해줬던 필름은 사라졌지만 디지털 원본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희망의 불빛을 본 것 같았어요. 비록 필름만큼 증거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완전히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고민해 봐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도윤과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위협이 올 수 있었어요. 진우처럼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그들과 맞서기 어려웠어요.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온 소연은 메모리 카드를 여러 곳에 복사해서 숨겨뒀습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침입해도 모든 증거를 없애지는 못하도록 대비했어요. 은행 대여금고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 은정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주저됐어요. 진우처럼 은정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도윤과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손을 뻗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진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소연은 결심을 굳혔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싸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우가 떠나고 증거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어요. 메모리 카드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소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욱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도윤과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발견한 후에도 소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혼자서 도윤과 시어머니에 맞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진우가 떠난 후 의지할 곳이 없었고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소연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딴 곳에 있었습니다. 대수가 여러 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문제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소연은 고시원에서 메모리 카드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중요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확대해서 보며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했어요. 도윤이 서류 가방을 받는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던 중 소연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경에 있던 벽면 게시판에 붙어 있던 작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지사항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 보니 그것은 회의 일정표였어요. 한국건설개발임원진 원래회의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회사 본사 20층 회의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도윤과 다른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래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회사 본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도윤이나 시어머니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고민한 끝에 소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루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과 시어머니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주말 동안 소연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건물의 구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방문자 출입 절차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한국건설개발은 대형 건설회사라서 외부 업체 직원들의 출입이 잦았습니다. 소연은 미소 스튜디오의 명함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회사 홍보 촬영 업체라고 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수에게는 개인적인 일로 오후에 외출한다고만 말했어요. 화요일 오전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스튜디오에 나와 촬영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카메라와 렌즈를 깨끗이 닦고 메모리 카드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배터리도 완전히 충전해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30층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입 데스크에서 소연은 홍보팀과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한 명함을 보여주자 직원이 별다른 의심 없이 방문증을 발급해줬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20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개의 회의실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을 것이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으며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쪽에 있는 대형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문을 통해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윤의 모습도 보였어요. 소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했어요. 너무 가깝고 위험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복도 반대편에 작은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곳에 앉아서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혹시 회의 후에 또 다른 은밀한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임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나왔어요. 소연은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도윤과 2명의 임원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복도 끝쪽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그 회의실 근처로 다가간 소연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어요. 무음 모드로 설정해둔 덕분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모습과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여러 장 촬영했어요. 갑자기 도윤이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다행히 도윤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촬영을 이어갔어요. 20분쯤 더 촬영한 후 소연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머물기에는 위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소연은 오늘의 성과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연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과 이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분명히 큰 그림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확고해졌어요. 회사에서 추가 촬영을 성공한 후 소연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난 2개월 동안의 모든 경험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보낸 밤들, 스튜디오에서 배운 기술들, 그리고 도윤과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그 주말 소연은 고시원에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업 행사 촬영 사진들, 회사 본사에서 몰래 찍은 회의 장면들, 그리고 차명 계좌 서류가 담긴 가방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각 사진마다 상세한 설명을 작성했어요. 촬영 일시, 장소, 등장인물, 그리고 사진 속에 담긴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차명 계좌 관련 서류들은 확대해서 글자까지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했어요. 또한 소연은 그동안 도윤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모든 연락 기록도 모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최근 도윤이 화해를 제안했던 카페에서의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했어요. 시간과 장소,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서 적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받아진 대출 서류들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독촉장들과 은행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를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모든 정리가 끝나자 소연은 깔끔하게 정돈된 자료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무기가 될 것이었어요. 도윤과 시어머니가 저질러온 불법 행위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담은 파일을 가방에 넣고 메모리 카드들도 따로 준비했어요. 백업 파일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초구로 향하는 동안 소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물론 긴장되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청 건물 앞에 서자 소연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원실에서 고발 접수를 신청한 소연은 담당 검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사였어요. 그녀는 소연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상속세 탈루 및 차명계좌 운용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이 준비한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던 검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차명계좌 서류가 담긴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을 볼 때는 작은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찍은 은밀한 회의 장면들도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게 되셨나요? 검사의 질문에 소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우연히 남편의 회사 행사를 촬영하게 된 경위, 그리고 수상한 장면들을 포착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말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계속 자료를 검토했어요.
대출 서류들과 독촉장들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소연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신고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현재 박말순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추가 증거들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말에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자료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이 끝나고 소연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모든 증거 자료들과 함께 말입니다. 검사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 감사합니다. 검찰청을 나서며 소연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늘이 더 높아 보였고 공기도 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소연은 미래를 그려봤어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도윤과 시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소연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촬영 실력도 많이 늘었고 이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젠가는 큰 회사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소 스튜디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몇몇 대형 업체들로부터 촬영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소연이 새로 얻은 작은 사무실에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도윤과 시어머니 박말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국건설개발 임원 한도윤과 그의 어머니 박말순이 상속세 탈루 및 차명계좌 운용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들 덕분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쾌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연이 제공한 사진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어요. 특히 차명계좌 서류가 담긴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과 은밀한 회의의 모습들이 핵심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며칠 후 소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대형 광고회사에서 전속 사진작가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소연이 촬영한 사진들의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봉도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경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소연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전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소연의 뛰어난 촬영 실력과 성실한 태도 덕분에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업 행사 촬영 분야에서 소연의 명성이 높아졌어요. 세밀하고 전문적인 촬영 기법으로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대기업들로부터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소연은 직원 10명을 거느린 중견 스튜디오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해서 업계에서 주목받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소연 자신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할 수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나자 비전 스튜디오는 광고 영상 제작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소연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광고들이 여러 상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어요. 회사 가치는 수십억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무렵 소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도윤과 시어머니에 대한 재판이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징역 3년, 시어머니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탈루한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연이 제공한 증거들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어요. 정의로운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세금 탈루라는 중대한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비전 스튜디오는 업계 최고의 종합 미디어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 광고 기획, 심지어 작은 영화 제작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었어요. 직원 수는 100명을 넘어섰고 연 매출은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소연은 이제 업계에서 존경받는 여성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각종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여성 창업 관련 강연도 자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성공까지 이뤄낸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소연에게 뜻밖의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비전 스튜디오 본사 사장실로 도윤과 시어머니가 온 것이었어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도윤은 예전의 당당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정장도 낡아 보였고 전체적으로 기가 죽어 보였어요. 시어머니 말순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예전에 소연을 무시하던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소연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첫마디는 사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소연에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어요.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던 것이 평생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방을 던지며 집에서 쫓아냈던 일을 언급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때 가방 하나 던져주며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소연을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몰락한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들과 소연에게 준 상처들은 사과만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 일들은 모두 지난 일입니다. 소연의 차분한 답변에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창문으로 그들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저녁 무렵 소연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상장 예정인 회사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비전 스튜디오가 드디어 코스닥에 상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가치는 수천억 원으로 평가받았어요. 소연은 명실상부한 수천억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전 스튜디오 상장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특별한 촬영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대기업 회장의 딸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촬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신부 가족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고급 핸드백이 놓여 있었어요. 5년 전 그 낡은 가방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부는 소연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이었어요. 소연이 직접 결혼 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위치에 있었어요. 웨딩홀 앞쪽에서는 전문 촬영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전 스튜디오 소속 사진작가들이었어요. 소연이 직접 키운 제자들이 최고의 실력으로 결혼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들의 촬영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5년 전 자신도 저렇게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불안하고 초조했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촬영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식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걱정도 남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어요. 신부가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13년 전 자신도 저렇게 행복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 말이에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소연도 우아하게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박수 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소연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소연은 촬영팀과 간단한 미팅을 했어요. 오늘의 촬영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소연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소연은 자신의 전용 차량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확고히 만들어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차 안에서 소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빈티지 카메라였습니다. 5년 전 그 낡은 가방에 들어있던 바로 그 카메라였어요. 소연은 카메라를 들고 창밖 풍경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봤던 세상이 이제는 희망차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소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